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로 지방선거가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체제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명을 바꾸는 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선거가 한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당명 교체가 또 아무래도 고령의 유권자들의 지지층이 많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유권자들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대안으로 지금 그 운영되고 있는 당명 중에 하나가 미래연대라는 그 당명이 있는데 네. 사실 미래연대는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의 소장개혁파를 의미하는 그 대표적인 단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요. 디너전 자각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식당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손님이 안 오는 이유가 결국 음식 맛이 지금 문제인데 지금 당장 그 음식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방장을 교체하고 메뉴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식당 간판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부에서 치열하게 아마 저는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당명이 2개로 압축된 상황이었고 오늘 3월 1일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 두 후보군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좀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단 당명 후보군이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네. 2개로 압축됐다는 점, 이게 과연 당 다수의 의견들에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네. 차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 가치와 비슷해가지고 당명이라는 것도 일종의 브랜드 가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이걸로 정권을 획득을 했지만 어쨌든 또 이걸로 인해서 탄핵이 됐다 보니까 당명에 대한 여러 가지 애증이라든가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100일밖에 안 남은 선거에서 그 당의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바꿔버린다는 거는 사실 삼성의 로고를 갑자기 바꿔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나가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리스크가 이게 없겠냐라는 아마 그 반론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축약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상 보면 지금의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국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당명도 이제 아마 축약을 해서 부르는 게 이제 관행이 될 텐데 미래를 여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으로 부를 테고 미래연대 입장에서는 이게 축약이 어려워서 그냥 미래연대로 가야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공화당이라면은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가 됐을 것 같고요. 네. 미래연대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그 전통 지지층의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상당히 고심이 됐을 걸로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종의 회심적 카드였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난관에 부딪힌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의총에서 결론 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선 이후로 잠정 결론을 했다면 의총도 아마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은 당의 내분 수습을 위해서 카드를 꺼내들었던 당명 개정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이고 전략 스윙 가능성을 또 내보일지 이게 좀 주목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당명 논의 중단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성토도 오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전형직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장 대표의 거취를 놓고서 대리전까지 벌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경로는 불가피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민주적인 인식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취하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지금 민심의 윽박자가 아니라 민심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내에서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과 유리된 이 지도부에 대해서 강한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경로는 불가피한데
되는데 문제는 경론의 그 결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의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극적인 유턴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강동혁 대표의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러니까 그 민심하고 역주행하는 그런 그 결정과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내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조용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뭐 지금 초재선 대표들 몇 명이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광역단체장 중에서 오세훈 시장 말고는 다 지금 잠잠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경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명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이 당의 잘못된 이 지금 역주행에 대해서 몸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론은 하되 네. 빤한 결론으로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금 나뉜 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이 있고요. 또 대표의 정당성을 흔들지 말라라는 당권파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뭉쳐야 되는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런 내용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게요. 장 대표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듯이 보이는 이 이유가 장 대표가 과연 몰라서일까요? 저는 선거 전략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장 대표가 취임할 당시에 당원이 한 75만 명 정도 되던 당원이 지금은 110만 명 정도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물론 뭐 지방선거 일부 출마자들이 이제 당원을 모집한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 네. 어찌 보면 장동혁 체제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입당을 해줬다고 봤을 때, 지방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투표율이 4대 선거 중에 낮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총선 등등 해서 4대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 4대 선거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선거가 지방선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가장 말하자면 충성도가 높은 당원, 그다음에 정치 관여도가 높은 당원들이 아무래도 투표에 참여해요. 그러면 이들을 탄탄하게 묶는 코어 지지층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집토끼를 탄탄하게 굳혀서 투표장으로 이끌어낸다는 기본 전략은 가능하죠. 그 전략에 따라서 장 대표의 생각은 최대한 굳힐 때까지 굳히는 일종의 굳히고 뻗기 전략.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면 그다음엔 당연히 중원으로 나가야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선거라는 거는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한다면 어쨌든 그 중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타이밍을 제가 보기에 이제 아마 3월 1일 날 원래는 이제 당면 개정을 통해서 그런저런 타이밍을 보고 본인도 얘기했듯이 나만의 타임 라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지금 좀 약간 그 강한 일종의 드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아마 여러 이제 당의 중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당권파 당협위원장들도 그런 점에 동의해서 지도부를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찌됐건 터닝 포인트는 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요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비대위 얘기도 조심스럽게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단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비대위로 간 체제 사례는 간혹 있었지만, 네.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오히려 더 리더십의 내용이 오고, 지금 기출범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선대위 구성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윤에 대한 당 중진들의 입장을 보면 조경태 의원은 뭐 장동혁 대표에게 당을 떠나라라는 요구를 했고요.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죠. 윤상현 의원은 비상겸과 윤 정부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사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아마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아마 이 말을 떠올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뭐 사실 윤상현 의원이 지난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저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이 태도를 바꾼 것을 염량세 테러고만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뭐 윤상현 의원은 인천이라는 수도권에서 가장 민심이 요동치는 지역에서 사선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에 대한 뭐랄까요, 촉수가 누구보다도 남달리 발달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지금 이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절박한 현실을 나름대로 지금 업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내심 저런 배신자 하면서 그냥 격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만, 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이 내용을 둘러싸고 힘든 과정이 있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대위 체제까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전신인 그러니까 한나라당 시절에 이거보다도 더
힘든 과정을 한번 이 슬기롭게 헤쳐놓은 과정이 있어요.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난 뒤에 사실 그때 바로 그 한 달 정도 뒤에 총선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최병렬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이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이 지금 소장파들이 그때 당시 또 하는 문제가 됐던 게 차떼기 사건으로 관련해서 당시 그 당사, 호화당사가 문제됐었는데 그 초재선들이 먼저 천막당사를 치고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김문수 의원이 이 그때 최병렬 대표의 공천 나는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엄청난 격변이 일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최병렬 대표가 정말 쿨하게 좋아. 그러면 내가 사퇴를 하면서 이 총선에 대비하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었던 체제가 바로 박근혜 체제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 아시다시피 그때 총선에서 거의 완사이드하게 질 거라고 봤지만 그래도 121석이라는 나름대로의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던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빤한데도 네. 지금 뭐 당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르지 않고 있으니까 상당히 아마 걱정들이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는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퇴출하겠다면서 지금 내란의 최종 목적을 최종적인 단죄가 이번 선거의 목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지금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들을 콕 집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원래 선거라는 게 이제 구도 싸움이 나중에 가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구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슈가 등장하는데 네. 그럼 가장 큰 게 그걸 겁니다. 이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자 그럼 정권 지원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 이게 나오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뭐 입법 권력도 갖고 있죠, 행정 권력도 갖고 있죠. 근데 지방 권력까지 다 갖겠다고 하는 캠페인을 다 펼치다 보면 이른바 독식론이 나오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를 먹히니까 미리 이걸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미 내란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명의 초선 말하자면은 이제 그 광역단체장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사람들이므로 이 사람들은 이제 내란 퀴즈, 즉 윤석열 퀴즈라고 이제 명명하는 건데 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내란에 관여를 했습니까? 내란 재판을 받았습니까? 다만 행정으로 그때 이제 보여줬던 자신들의 실적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란 프레임으로 가둬두겠다는 거는 선거 전략에 불과한 거고 네.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일종의 서울 부산시장 이 재선 사선의 분들에 대해서는 무능하다. 해놓은 일이 없다는 무능 프레임으로 가둬두겠다는 일종의 가두리형 전략으로 보이는데 네.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야당이 약간 좀 내홍 때문에 지리멸렬해 보이지만 네. 3, 4월 달 돼서 선거 구도가 정비되면은 그다음에 팽팽하게 저는 지원론과 견제론이 맞붙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선거 전략 차원에서 또 내란 덮어 씌우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과연 그때까지도 유효한 전략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도 시작을 하는데 사실 혁신당이 무공천을 요구한 지역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모든 지역에 이제 후보를 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과거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책 사유로 발생된 재보선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겠다. 네.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하나의 공당의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가면 그건 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독선과 오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바로 야당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이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녹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뭐 큰 타격이 있겠어. 그런 생각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어디든지 특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등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 조국 대표가 나갈 수 있는 자리 하나는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애둘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지금 이 여유를 부릴 만한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여유를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정치 지형이 유리하다.
그 하나는 분명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제 조국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뭐 찐이나 뉴 이런 거는 배제 언어다라면서 연대와 단결을 강조했더라고요. 뭐 합당 반대론자들에게 하는 얘기들이겠죠. 네. 찐이나 뉴 이런 접두 언어들은 배제의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규정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인의 언어일 수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굳이 갈라치기라든가 배제 언어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조 대표가 지금 처한 처지를 지금 정말 그 증명하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이번 합당 논란으로 조국혁신당의 이른바 장부상의 가치는 제로가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마 앞으로 합당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결국 흡수 합당하는 형식으로 갈 텐데 네. 이런 거죠. 조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진보의 원류들이다, 본류들이다. 근데 지금 뭐 찐이나 뉴 이런 사람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이 좋아서 또 들어왔던 뭐하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정체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일종의 분열주의자들도 있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보의 본류 같은 내가 이 적통성을 이어 나가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정청래 대표도 상처 입었지만 조 대표도 상당 부분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제로에 수렴하듯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기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번에 조 대표는 귀책 사유가 있는 그 민주당의 그 공천 지역에 대해서는 네. 무공천하는 게 맞겠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중에 한석을 아마 본인과 이제 좀 딜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조차 저는 지난해 보여서 조 대표가 등원하는 과정들이 아마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자, 국회 본회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앞서 뭐 강선우 의원은 친정이었던 민주당의 호소성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론보다는 자율투표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뭐 자율투표로 할 가능성이 저는 뭐 높고 그리고 저는 뭐 가결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이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이 공천 그러니까 이 지금 헌금 공천 뇌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청래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그랬는데 네. 만약에 강선우 의원의 그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버리면 이건 자칫 시스템 에러로 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일종의 강선우 트라우마가 저는 상당히 작용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강선우 의원이 발탁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터져나왔던 갑질 논란 때문에 상당히 새 정부의 출범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공천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후폭풍에 직면했던 그러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 없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했거든요. 그 제명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당시 공관위에서의 강선우 의원의 발언이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강선우 의원의 진정성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많은데 관건은 반대표가 얼마나 나올지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동업자 의식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디 뭐 이게 강선우만의 잘못인가라는 온종주의적인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서 반대표의 얘기가 저도 관심 사항이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이라는 굉장히 좀 뭐 휘발성 높은 의제에다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참 싸고 돌기에는 너무 좀 정말 국민들에게 분노의 의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아마 최소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아무리 강선우 의원이 뭐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내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우리는 여기가 달라요라는 그런 어떤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아마 시기적으로 반대표가 나올 타이밍이 가장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런 지금 표결이 붙은 사안이 아마 강선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운하게 엮여지는 사안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